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공지했던 대로 서평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평을 쓰기 전에 줄거리를 한번 써봐라 라고 미리 숙제를 내줬습니다. 다 완성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했던 그 부분은 기존에도 계속 했던 것처럼 독후감 쓰기의 전 단계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독후감이 아니라 서평 쓰기를 요구합니다. 이 서평 쓰기를 요구하는 이유는 서평 쓰기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쓰기 특징 가장 큰 게 뭐냐? 내용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요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기 관점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키우는 것이 바로 서평쓰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 글쓰기에서는 서평 글쓰기가 학술적 글쓰기라고 정의됩니다. 좀 앞단계로 나아갈 건데요.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대학 글쓰기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생활 글쓰기이고요. 다른 하나는 학술적 글쓰기입니다. 생활 글쓰기는 어떤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글쓰기인데요. 보통 주제는 자기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의 글감과 소재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형식은 있지만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는 약간 수필적 글쓰기, 네, 수필적 글쓰기라고 보여지죠. 근데 학술적 글쓰기는 대학 학문에 필요한 글쓰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글쓰기에서 가장 이 글쓰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글쓰기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네, 학술적 글쓰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대학 글쓰기에서 이제 수업을 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학술적 글쓰기는 음, 대학 학문에서 대학 학문에서 꼭 필요한 글쓰기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생활 글쓰기와는 다르게 어떠냐. 글의 형식에 따라 뭐가 있다? 고정된 형식이 있다. 라는 겁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아마 중수필적인 글쓰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술적 글쓰기를 쓰기 전에 우선 서평쓰기를 가지고 학술적 글쓰기에 대해서 조금 약간 맛을 볼 텐데요. 서평쓰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독자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독자는 누가 정하냐? 서평을 쓰는 제가 정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서평쓰기에서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배울 수 있거든요. 서평쓰기에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뭐가 있냐? 서평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거. 첫 번째로는 읽기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읽기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확장적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확장적 글쓰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형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평쓰기에도 일정한 형식이 있거든요. 이 형식은 후에 제가 서평쓰기의 가장 기본적인 폼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서평쓰기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서평쓰기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평은 주로 새로 출간된 서적을 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과 성격 등을 소개하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인지 평가해서 독자가 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글을 뭐라고 한다? 서평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평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그쵸? 책을 평가한다. 그래서 뭐 하게 한다? 가치를 매기죠. 그리고 그 가치를 통해서 뭐 하게 한다? 독자가 책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평은 개인적인 감상문의 영역을 넘어서 책과 독자를 매개하고 연결하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썼던 독후감이랑은 조금 다르죠. 서평이 같지만 다르죠. 독후감은 뭐예요? 개인적 감상문이에요. 그런데 서평은 뭐예요? 책과 독자를 매개하는 어떤 연결하는 사회적 기능을 가진 걸 우리는 서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최근에는 인터넷 문화의 발달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계가 해체되면서 독자들 스스로가 이 서평 쓰기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 서평 쓰기에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블로그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인터넷 공간에서 서평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을 프로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프로엠이라는 단어는 M이라는 사람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합성어로 제도적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못지않는, 그러니까 그것만큼 프로 못지않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프로M이라고 하는데, 블로그 활동가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서평의 내용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평의 내용적 특징이란, 서평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 살펴보면,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 독자가 대상 서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서술해야 한다.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평에는 독자가 대상 서적에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는데요. 어, 그, 이 서평을 통해서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콕콕 집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잘 알려지지 않는 신간이나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묻혀있는 책을 이제 다룰 때에는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한다? 서평가가 하는 거죠. 그래서 독자가 흥미를 느낄 만한 화제와 텍스트들을 선택하여 그 대상 서적과 관련 짓거나 비교하여 서술하는 방식들이 흔히 사용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서평을 쓸 때 서론 부분에 좀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평 쓰기에 좀 확장되는 내용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독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루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그 서평 예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서평 쓰기의 특징은 뭐냐면, 서평은 책을 단순 요약이 아니라 그 속에 반영된 저자의 생각을 누구의 관점으로 이야기한다? 필자의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어떤 관점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책이더라도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여기 텍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텍스트를 어떤 관점에서 읽느냐에 따라 책의 해석이 달라져요. 책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서평 안에서는 이제 책 내용이나 그 요약 부분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서평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서평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필자의 말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쵸? 필자의 관점이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책을 단순히 요약하는 게 서평이 아니다. 그리고 저자의 생각을 필자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책의 내용이나 저자의 생각을 왜곡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책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은 꼭 밝혀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거리를 먼저 요약하라고 숙제로 내줬잖아요. 왜냐하면 책 전체적인 관점을 먼저 보고 그리고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전체가 거시적이라고 하면 나의 관점은 미시적인 거거든요. 그 작은 관점들을 조금 약간 확대해서 해석하는 게 서평이에요. 그래서 주제 기본 내용에 충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필자 자신의 사유와 언어로 된 독자적 글쓰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기본 내용, 주제를 벗어나는 이야기를 이거 어떻게 해야지?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제를 담고 있어야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주제가
책에 대한 주제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주제에서 이게 주제예요. 이거 꼭 달아야 돼요. 안 다루면 안 돼요. 이걸 만약에 안 다루면 전혀 다른 책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필자는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을 다루지 않고 여기에서 요만큼을 떼요. 자기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을 조금 떼요. 그리고 이거를 주제만큼 크게 확장해서 다루는 거예요. 이해돼요? 만약에 이 주제만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해설을 하고 거기에 대한 느낀 점만 덧붙인다면 그거는 뭐와 같아요? 네, 그쵸. 독후감과 같아요. 서평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필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바로 서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서평의 특징은 뭐냐면, 책의 특징이나 의의 등을 분석하고 이제 평가해야 되는데요. 세 번째 책의 특징, 서평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책의 특징이나 의의를 분석하고 평가해야 되는데 이 서평의 필자는 대상서적의 내용과 저자의 주장이 기존의 사유나 현재의 사회 문화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분석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책이 있잖아요. 여기 텍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이 예를 들어서 1990년도에 발표된 책이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단순히 서평이잖아요. 서평을 읽는 독자와 서평가는 언제를 살고 있어요? 2020년도를 살고 있어요. 만약에 독후감이라면 이 1990년대에 이 책이 나온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시대에서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언급해 준다면 서평은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아까 좀 전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서평가의 특징은 뭐냐면 책과 독자를 매개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책과 독자를 매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공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해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예비 독자의 공감과 이해를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날의 이야기와 이 90년대의 이야기와 상통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책을 쓸 때. 그러니까 독자가 책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필요해서라잖아요. 그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 이 밖에 뭐 독특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할 수도 있어요. 책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문체와 형식, 그리고 구성과 디자인 등의 다양한 특징들도 주목해서 그것들을 크게 확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왜 선택했느냐에 대한 이유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이유들이 무엇과 연관 지어야 된다? 네, 독자와 연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서평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 네 번째로, 독자가 책을 선택할 만한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외에도 서평에는 독자가 책을 선택할 때 고려할 만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독자의 생애나 아니면 독특한 이력 등이 이제 언급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 책에 대해서 어떤 그 번역의 수준이나 제출간 여부 등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어떤 정보도 제공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아우를 수 있는 정보들이 제공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이제 숙제를 내주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첨부 파일로 2개를 올릴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 서평 쓰기 전에 서평 도움 닫기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서평을 쓸 때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요런 이제 폼대로 잘 쓴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의 서평 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서평 예시폼 한번 볼게요. 네, 그 여러분들 이제 파일에 들어가시면 과제 파일에 들어가시면 이제 서평 기록장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 서평 기록장에 서지사항을 적으셔야 되는데요. 서지사항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한번 연습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선 저자명 쓰시고요. 그 다음에 반점입니다. 쉼표. 그 다음에 굵은 꺽쇠 이렇게 하고 책 제목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출판사 그 다음에 출판 연도 하고 맞춤표 이렇게까지 써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그 우리나라 책이 아니다. 외국 책이다 라는 경우에는 책 제목 쓰시고 똑같아요. 여기다가 가로 열고 번역자 이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미영이라는 사람이다. 그러면 조미영 쓰고 역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뭐 저자명은 외국 사람이겠죠. 만약에 저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2명일 경우에는 뭐 김명수 가운데점 그 다음에 이희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2명 이상일 때에는 그냥 김명수 외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보는데 단행본이랑 각주 다는 시험을 볼 거예요. 이거는 보고서를 쓰거나 아니면 논문을 쓸 때 꼭 필요한 형식이기 때문에 시험을 한번 보기 때문에 연습 삼아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할 거예요. 다음에 인상 깊은 문장과 그 이유를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책을 읽으면 여러분 뭐예요? 그냥 눈으로 읽지 마시고 줄을 쳐보세요. 그죠? 줄을 치고 자기가 인상 깊었던 문장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부분이 인상 깊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요거는 3개 정도 여러분들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전체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전체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전체 요약을. 그리고 나서 추천해주고 싶은 대상과 그 이유를 써보세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왜 이 책을 그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유를 쓰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절대로 우리 오빠, 엄마 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상의 범위를 조금 넓게 잡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예, 대상의 범위를 좀 넓게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대상의 범위 넓죠? 넓죠? 그 다음에 30대 직장인들. 아니면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 또래라면 뭐 20대의 뭐 대학 생활을 하는 대학생들, 뭐 신입생들 이런 식으로 대상의 범위를 넓혀주고 그리고 왜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를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거를 다 쓴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평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글쓰기에서 목차와 절차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아마 되게 자유롭게 글 쓰는 거를 연습을 했는데 조금 더 학술적 글쓰기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조금 더 절차 있게 써야 돼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 부분을 가지고 완성된 글쓰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 부분 제가 좀 전에 알려드렸던 여러분들의 이제 서평 쓰기를 가지고 완성된 글쓰기를 한 사람의 글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 사람이 어떻게 글을 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목은 여자 공감, 인생 공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서평쓰기는 크게 5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5단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여기 이제 문단으로 잘 나눠져 있는데요. 네. 이 책의 제목은 여자 공감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은 여자 공감에 부제로 인생 공감이라고 다뤘어요. 이 책은 크게 이제 5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이 책과 이 책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변 서사, 에피소드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저자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이 책에 대한 전체적인 줄거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기억나시나요? 네. 텍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텍스트를 서평도 뭐 해야 된다? 저자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글이 그 다음에 이제 서평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 그 줄거리겠죠. 그리고 그것 중에서 그 줄거리 중에서 자기가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좀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 단락에서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이 책을 소개하고 싶은지에 대한 예상 독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되시나요? 읽어볼게요. 우선 요약해서 읽어볼게요. 살다 보면 여러 난관에 부딪히거나 다수의 선택지 가운데서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채 방황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된다. 특히 20대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 세대는 때로는 토끼 같고 때로는 여우 같은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책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책에 흥미를 끌만한 주변 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저자 아는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나가고 있죠. 이 사람이 했던 그 책 두 개가 있어요. 여자 생활 백서와 사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는 책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으면서 이 저자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도 그것과 비슷한 취지의 글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전체적인 줄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평가가 뭐를 더 중요하게 여겼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이 서평을 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예상 독자를 먼저 정해야겠죠. 그리고 이 책은 예상 독자를 몇 세? 20대, 그죠? 20대에서 30대 여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예상 독자를 먼저 정한 다음에 글의 방향성을 정하고 있어요. 네.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서 서평 쓰기 완성본도 한부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완성부를 제청할 때에는 책에 부제가 꼭 있어야 돼요. 부제를 꼭 달 것. 책의 분량은 A4 한 장 분량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2장을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되는데 하나는 아까 봤던 서평쓰기 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여자 공감, 인생 공감처럼 부제를 단 서평쓰기 완성본 한 본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요걸 가지고 다르게 요 부분을 가지고 완성된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